안녕하세요. 주식조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도 주식을 배우는 초보 시절에, 주식을 시작한 초보 시절에, 물론 지금도 엄청난 고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주식을 제가 처음 배우던 그런 시절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보면서 어떤 수급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간략하게 설명하면 외국인이 사면 따라 사고 기관이 사면 따라 사는 그런 수급 매매를 좀 많이 취향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서 외국인이 사니까 이 회사의 주식은 오를 거다, 또는 이제 외국인이 파니까 이 주식은 떨어질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제 매수나 매도를 하는 그런 주식 매매 패턴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주변의 사람들이나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차트 같은 것들을 펴놓고 이제 설명한다는 게, 여기 보면은 외국인의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서 앞으로 상승할 거다, 또는 외국인이 매도를 해서 기관의 손절 물량이 나와서 이제 하락을 할 거다, 또는 하락 후 상승할 거다, 또는 상승 후 하락할 거다라는 많은 조금 좀 제가 보기에는 그릇된 이야기를 많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급 매매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것도 제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외국인의 수급 매매나 이런 거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그 현상을 설명했다, 또는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설명을 들어보시고, 만약에 본인이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면 과연 그러한 매매가 정말 정상적인 매매인가, 또는 합리적인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조금 생각의 포인트를 제공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의 수급 매매에 대해서, 이거는 저의 의식의 흐름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로 나누어 가지고 왜 제가 생각할 때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고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단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이제 수급이 매집 중이죠.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외국인의 수급은 매집 중이고 주가 전망은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시그널은 긍정 시그널이다 라고 파악을 많이 합니다. 이제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런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수급상으로 이제 외국인이 손절 중이고, 그 다음에 주가 전망은 하락할 거다, 시그널은 부정이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두 가지로, 이제 가장 간략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주식 투자를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이런 단순했던 1단계에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2단계인데요. 2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1단계는 이제 외국인이 매수하면 수급이 이제 매집 중이다. 외국인이 매수하면 매집 중이고, 매도하면 손절 중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실력이 상승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의 매도를 주가의 상승 하락과 연계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데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죠.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도
주가는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도 주가는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가 있었죠.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가 있었는데 1번, 2번, 3번, 4번 케이스로 이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매수하는데 주가가 상승한다면 수급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수급에 대한 해석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의 그 회사의 패턴이나 수급의 현황이나 뭐 어떤 그 주가 회사의 특징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하는데 상승을 한다, 급격하게. 그러면은 호재가 있어서 급하게 매집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호재가 곧 발표될 것이고 그 곧 호재 때문에 외국인은 매수를 하는 거고, 주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는 거고, 이제 시그널은 이제 긍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만약에 좋게 보는 경우에는 호재가 있지만 천천히 저가에 매집 중이다. 이제 그러니까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이제 주가에 이제 외국인이 매집 중인 거죠. 이럴 경우에는 호재 실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외국인도 이제 천천히 매집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둘 다 이제 실제로는 긍정이죠. 긍정인데 1번 경우 같은 경우는 긍정이고 2번 같은 경우는 뭐 장투를 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이고, 만약에 이제 전반적으로 긍정이지만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천천히 저가에 매집 중이고 호재 실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재미없으니까 나가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하는데 상승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뭐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주가를 미리 매집을 해놓고 이제 상승을 시켜서 이제 차익 실현을 매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뭐 시그널 같은 경우도 단타적인 관점에서는 긍정. 왜냐하면 차익 실현을 조금 높여서 이제 상승을 시키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니까 뭐 2, 3일 정도는 상승을 할 여력이 높죠. 근데 이제 장투로 봤을 때는 어쩌면 이제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하고 나면은 이제 수급이 없어지니까 이제 부정일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그럼 이제 네 번째 케이스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하락 중이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손절 중이라고 볼 확률이 높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손절 중이니까 하락이 이제 뻔히 보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단타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2, 3일 정도는 하락을 하겠죠. 근데 뭐 장투적인 관점에서도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냥 긍정이라고 예를 들어놓은 이유는, 뭐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만약에 그 회사의 가치가 뭐 괜찮다고 하면은 요런 이제 하락이 이어진 이후에는 또 이제 뭐 상승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회사의 가치가 이제 어느 그 회사의 가치 이하로 떨어진다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예로 든 경우고요. 장투의 경우도 긍정, 부정이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2단계 정도의 시각으로 보면 요렇게 더 이제 나눌 수도 있다는 거 봅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또 이 경우도 또 예를 들어서 매수하고 상승을 하는 것도 또 이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렇게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매수 상승이 또 가지를 치는 거죠. 매수 하락이 또 가지를 치고 매도 상승이 또 가지를 치고, 이런 식으로 보면 매수에서 아까 전에 이제 상승만 하면 호재가 있어서 급하게 매집 중, 호재 곧 발표, 이렇게도 볼 수 있었지만 여기도 3단계에서 보면은 이제 3단계로 넘어가서 보면 매수하고 상승해서 이건 똑같죠. 호재가 있어서 급하게 매집 중, 호재 곧 발표, 긍정. 근데 또 똑같은 경우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해서 상승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잘못 샀어요. 잘못 샀는데 이미 산 물량이 많아서
고점에 팔기 위해 일부러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경우에는 부정이 되겠죠. 또 하락하는 경우에도 이 매수하고 이제 하락하는 경우에도 매수했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데 하락한다. 그럼 여기서 호재가 있지만 천천히 저가에 매집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하고 하락하는 경우에 호재가 있지만 천천히 저가에 매집 중. 호재 실현까지 시간이 있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매수하고 하락을 하는데 외국인이 호재가 있는 줄 알고 매수했지만 가짜였던 거죠. 그러니까 물타기 중인 겁니다. 왜 물타기를 하느냐?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평균 단가가 이게 이 회사가 잘못된 건 알았어요. 아, 내가 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좋을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판을 까보니까 이제 아닌 거죠.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탈출하기 위해서 저가의 매집을 오히려 해서 하락하는데도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고 나중에 뭐 공시 같은 걸 띄우든가 우리가 5% 이상 지분을 공시에 매집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냥 공시를 띄워가지고 억지로 자기네들이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시켜서 손해를 덜 보고 본인들의 매집 물량을 탈출시키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경우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주가가 그렇게 흘러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확실히 그렇게 됐는지 어떻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헬릭 스미스 영상을 제가 한번 예전에 찍은 적이 있습니다. 블랙록이었나요? 블랙록이 헬릭 스미스 지분 공시를 했었죠. 헬릭 스미스 지분 공시를 얼마 전에 해서 한 5월 달인가요? 블랙록이 헬릭 스미스 5% 이상 지분 공시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출렁였었죠. 그때도 제가 이제 요걸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과연 이거를 긍정의 시그널로 볼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블랙록이 실제적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이제 4.8%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 0. 몇몇 프로를 이제 일부러 사면서 5% 이상 지분 공시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출렁이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블랙록은 전량 매도를 하면서 털었죠. 뭐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호재가 있는 줄 알고 뭐 이런 게 블랙록이 헬릭 스미스를 매수했던 게 사기고 뭐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이제 블랙록도 헬릭 스미스 자체 회사의 이런 뭐 신약이나 이런 것들을 좋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헬릭 스미스 제 동영상에 보시면 유튜브 영상에 헬릭 스미스에 관련해서 블랙록의 지분 공시 관련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고 과연 그 전자금융 공시 가셔가지고 블랙록이 헬릭 스미스를 매집한 그런 시기나 물량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한번 이게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하는데 상승하는 경우도 뭐 차익 실현 매물로 보고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주식 좋아해 NC소프트, 카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NC소프트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뭐 2배 정도, 2배 정도, 3배 정도 올라가지고 이제 반 정도씩은 수익 실현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NC소프트와 카카오에 대한 뷰는 아직도 긍정이거든요. 다만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고 이제 다른 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을 매수하기 위해 그렇게 산 경우처럼 이제 매도해서 상승을 하는데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매도해서 상승을 하는데 이제 팔아요. 근데 그게 차익 실현 매물이긴 한데 좋게 보고 샀으나 앞으로는 좋지 않아 보임. 전량 차익 실현 예정.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경우와 이 경우의 차이는 뭐냐면 이 경우는 저 같은 경우 NC소프트와 카카오 같은 경우 뭐 수익 실현을 한 물량도 있지만 일부 물량은 남겨놓고 더 길게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카카오나 NC소프트를 전량 매도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좋게 보고 사서 이제 진짜 그런 좋은 시절이 와가지고 주가는 떴지만 이제 앞으로는 별로 미래가 없어 보인다. 그럼 팔겠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매도하고 이제 하락을 하는 경우도 손절 중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외국인은 손절 중이나 회사 가치는 실제로 좋은 경우,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제 하락을 하는데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가 매수 기회인데 외국인이 손절 중이며 회사 가치도 안 좋다. 그러니까 똑같이 손절 중인데 이 경우는 회사 가치는 실제로 좋아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을 거고 실제로 회사 가치가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는 1단계는 우리가 2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2단계에는 4가지 정도, 3단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매수의 또 요 요 경우에도 2가지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수의 상승 2개인데 매수의 이렇게 매수의 상승 2개죠. 근데 이 상승도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에 1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또 2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8개였던 게 또 이제 16개가 되는 거죠. 1, 2, 3, 4 이렇게 해서 이제 16개가 되겠죠.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2개가 파생되고 또 여기서 이제 2개가 파생돼서 또 여기서 또 2개가 파생돼서 3단계가 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요 하나에서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2개도 이 2번째도 여기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케이스가 돼서 1번, 2번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16케이스가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죠.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고 실제적으로는 1에서 4개가 있고 이 4개마다 또 16케이스가 있고 여기다가 64케이스가 있고 또 이 2번에서도 4가지 케이스가 있고 16케이스가 있고 64가지 케이스가 있으면 이것만 해도 128 이렇게 여기만 해도 128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수급을 과연 우리가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을 할 때 과연 이 수급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고 과연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했던 사례를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게 제 블로그, 제가 아시는겠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데요. 블로그에 제가 이제 2017년 9월 18일에 보면은 이제 인내가 필요한 주식들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이라이콤이라든가 삼천리자전거, 테린포장, 키스트 이런 주식들을 많이 컴투스 이런 주식들을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라이콤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이제 제 투자 경험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수급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라이콤 같은 경우 매수 이유가 보시면 이제 2017년이죠. 2017년 정도에 매수를 했었던데 LCD 관련주로 OLED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대의 흐름에 뒤처졌다는 이유로 주가 하락. 하지만 엄청난 현금 보유, 배당 등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매수. 그리고 이제 어디선가 제가 봤었는데 이제 박영욱 님도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매수를 했던 걸로 이제 지분 공시를 하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했고 이제 보면은 이제 희망사항 보시면 아이폰 같은 경우 OLED지만 그래도 아이폰 8은 LCD를 채택하고 있다. 외국인 보유 비중 20% 후반부에서 지속 하락 중. 그래도 아직까지는 20%를 안 나가고 있다는데 희망을 걸어봄. 이렇게 해서 적었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걸 한번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요거를 한번 제 블로그에 가셔도 한번 읽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라이콘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그때 252주를 이제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380만 원 정도 보유를 했었는데 이제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서 해보니까
이제 252주를 380만 원 정도 매수하고 있어 평단이 1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매수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뭐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이때 이제 이라이콤이 아마 애플에 LCD를 납품하는 벤더였는데 이때 이제 OLED로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고 막 그랬던 회사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이때 나름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찾아보고 공부를 했던 게 저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는 FL이 OLED로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일부 많은 물량의 경우는 그때 이제 LCD 를 물량을 아직도 이렇게 계속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나름대로 희망회로를 돌리고 한 게, 이게 이제 OLED 시대로 간다고 하는 게 이제 무조건 다 이제 그래도 OLED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LCD도 계속 만들지 않을까, 일부 물량은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되게 시가총액 현금 보유량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배당이 엄청 많았습니다. 거의 뭐 5% 이상 10% 배당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박영업 님도 언급을 한번 하고, 이런 것들 이유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손절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2017, 이라이콤인데, 제가 이제 2017년 요때쯤에 이제 매도를 했었는데, 15,000원이면 요 정도죠. 15,000원이면 요 정도에, 아마 요 정도 근처에 더 높은 가격? 17,000원 뭐 이때 이렇게 매수해서 했었을 겁니다. 요 가격대 매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요 전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지분율이 2015년에 5%던 게 이제 2015년 중반이 돼서 이제 28% 요렇게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런 이제 외국인 지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매도를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보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런 것들에 보호해서 아마 실제적으로 제일 처음 사기 시작한 건 더 전이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수급이 했고 요 회사도 이제 조금 지분을 줄이고는 있는데 이제 제가 했던 당시만 해도 이제 그렇게 많이 안 줄이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때는 뭐 저도 이제 이런 수급 매매를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이제 하락을 했죠. 뭐 지금은 저도 이제 뭐 그 이후에 요때 이제 손절을 하고 뭐 손절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틀렸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르고 있는데 왜 오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요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랬던 기억이 있고 그냥 뭐 제가 꼭 이런 뭐 이라이콤이나 이런 것들 말고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9월 하락장으로 시작한 지금 이번에 또 AM리츠 투자 전략 리포트가 적중을 했습니다. 리스크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무조건 광고가 계속 뜨네요. 죄송합니다. 요걸 광고가 왜 자꾸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제가 처음에 유한양행을 매집한 게 이제 한 2017년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2017년 뭐 16년 뭐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후에 보면은 외국인은 지분을 뭐 지금 32%에서 지금 이제 21%까지 몇 프로죠? 그러면 뭐 거의 한 10%가 줄었죠. 10%가 이렇게 줄어드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제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니까 이렇게 뭐 주가는 빠졌다고 볼 수도 있죠. 요때 이후로 이제 외국인이 고점 32%일 때 요 이후로 계속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지금은 또 이렇게 상승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사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고 틀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기점을 보고 놓으면은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결국에는 또 이렇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걸 보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뭐 얘네가 사든 말든 뭐 저는 이제 회사에 얘네가 산다고 해서 제가 회사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얘네가 판다고 해서 제가 이 회사를 평가하는 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튼 뭐 그리고 이제 뭐 수급대로만 하면 이렇게 10%나 꾸준히 던졌는데 주가는 하락해야죠. 근데 뭐 지금은 상승을 했으니까요. 물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전에만 봐도 여기 지금 지분율이 여기 보면은 뭐 39%였죠. 39%였다가 지금 보면 이때 보면은 뭐 몇 년인가요? 이게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이 지분율이 38에서 3%니까 한 15% 줄었죠. 이렇게 주는 동안 뭐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관점으로 보면 외국인이 지분이 줄었으니까 주가는 하락해야겠죠. 또는 이제 이렇게 뭐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페이크였으니까 외국인이 왜냐면 팔았으니까 페이크고 떨어져야 되는데 보시면 결국엔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뭐 별로 맞지 않는다. 외국인의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이제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2004년 정도가 외국인의 지분이 58%였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이후로 계속해서 외국인 지분이 줄어서 2008년에는 뭐 42%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57%에서 42%면 한 15%, 13% 이상의 이제 주가 이렇게 지분이 줄었죠. 지분이 줄고 이제 주가도 보면은 이제 이게 뭐 8,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9,000원 정도네요. 똑같네요. 이제 횡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외국인의 지분율이 제일 낮았던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 최저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상승을 했죠. 미친 듯한 상승을 했으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이제 외국인이 파니까 안 좋다, 회사가 안 좋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나 또는 이제 외국인이 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외인 지분이 또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늘지 않습니까? 여기 늘 때는 또 주가는 이렇게 하락했죠. 외국인이 지분이 늘 때는 또 이렇게 하락하고 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보기에 따라 너무 이제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가 의미하는 또는 내포하는 바는 그냥 외국인이 사고 있다. 말 그대로 외국인이 사고 있다. 외국인이 팔고 있다 라는 사실적 결과 말고는 어떠한 것도 내포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이 매수해서 오른다. 외국인이 매도해서 내린다.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걸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뭐 주식 좋아 네가 말은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아니던데 외국인이 매수하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르고 뭐 매도하면 뭐 떨어지던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은 본인이 다 이제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도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본인이 유리하게 또는 본인이 긍정적으로 기억을 조작하는 게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내가 뭐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못 샀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올라 있어.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외국인이 사거나 팔아서 내가 살거나 팔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로 흘러간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기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저거는 그냥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기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저거 살 뻔했는데 샀으면 돈을 벌었겠는데 저거 외국인이 사서 내가 저거를 살려고 했었는데 못 샀네 아쉽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이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제 그렇게 다 이제 투자하는데도 그렇게 기억을 조작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을 좋아합니다. 뭐 지금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은 이제 메리츠 존니 대표님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도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많은 형태로 메리츠 코리아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뭐 메리츠 코리아 펀드 존니 대표가 뭐 펀드 운영을 엄청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 잘해서 돈을 무조건 벌 거다. 뭐 이런 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걸 뭐 모르죠. 저도 그걸 알 수 없죠. 근데 다만 그냥 저는 이제 메리츠 존니 대표의 투자 철학에 공감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수급 매매나 이런 기관의 매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이 지금은 좀 그러시지 않죠. 근데 이제 5년 전이나 이런데 패널로 나오셔서 뭐 이때만 해도 아주 강성 좀 이제 혈기가 왕성하셨기 때문에 그때 항상 막 그러셨어요. 아니, 물어봤어요? 그 외국인한테 사는 외국인한테 물어봤냐고. 이제 다른 패널이 다른 패널이나 이런 분들이 아 외국인이 뭐 이래서 살 것 같다. 또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이렇게 해서 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존니 대표님이 그러셨거든요. 되게 황당해하면서 아니 그 파는 외국인한테 왜 파냐고 물어봤냐고. 물어보고서는 지금 답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막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예의가 없을 수도 있죠. 이제 존니 대표님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통쾌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블로그나 이런 부에서 많은 분들이 뭐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 막 자기가 알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제 막 얘기를 하시고 뭐 척척박사입니다. 뭐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막 뭐 돈을 잃고 있고 뭐 따고 있더라도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정부의 어떤 정책에 발표되면 뭐 자기가 다 이렇게 하고 뭐 이건 잘못됐다 못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모든 정책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참, 그게 딱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신중해진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 대주주의 정책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죠. 부동산 부양책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게 맞는데,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야 이건 좀 잘못되지 않냐 뭐 이거는 틀리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물론 제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있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면은 그냥 모른다고 합니다.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어떤 투자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이게 좀 답답한 게 저한테 뭔가를 물어보는 그분도 어떤 정책에 대해서 뭐 좋건 나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런 거예요. 나라가 잘 되거나 뭐 이렇거나 이런 거를 정말 통찰력 있게 뭐 해가지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좋은 정책이다. 그리고 이건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자기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이거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서민이 아닌 분들도 많거든요. 되게 부자시고 이러시는 분들 많던데 그냥 자기가 막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손해를 보면 뭐 좋은 정책이고 나쁜 정책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조금 이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뭐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도 보면 저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책을 뭐 우리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여러 개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새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냐면 뭐 정치적이거나 이런 경제적인 어떤 현안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언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치적 색깔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거짓 뉴스를 많이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그게 사실인 양 이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왔던 와중에 뭐 주식판에서도 그렇게 나름대로 뭐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고 이건 이래서 이렇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좀 옛날부터 초보 시절부터 참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다 저렇게 척척박사인가.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저러고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존니 대표님이 뭐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물어봤어요? 알아요? 그게 본인한테 파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통쾌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되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시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좀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길이 좀 샜는데요.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것들을 뭐 정보를 모르고 이제 궁금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른 뭐 유튜버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막 하고 듣고 막 공감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투자를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년 정도 해오면서 제가 과거를 뒤돌아보면 이제 그런 뭐 어떤 누구한테 어떤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크게 제 실력의 발전을 좀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보다 과연 이 의미가 뭘까? 이런 현상이나 이런 거가 왜 일어나는 걸까?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답은 뭘까? 과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나? 언론이나 이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나? 그 사람들은 근데 이걸 다 아는데 왜 도대체 돈을 못 버는가? 왜 저렇게 직장인으로서 일하고 있을까? 왜 슈퍼겜이라고 저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 뭐 가치 투자 이런 걸 지향하는데 5% 지분 공시 내는 회사도 하나 없을까? 박용우님처럼. 아니, 그렇게 좋은 회사가 있으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코카콜라나 이렇게 평생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하나 찾아가지고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매수해서 이렇게 할 만한데 어떻게 5% 지분 공시 낸 것도 하나 없이 뭐 몇백억 있고 몇천억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치 투자자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나 뭐 여러 가지 그렇게 궁금증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해결하고 답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제게 있어서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보다 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뭐 같건 다르건 제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제 투자법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10년 정도 투자를 해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린 거고 뭐 제 투자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공감을 하고 당신의 투자 스타일과 내가 하고자 하는 투자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만 아마 좀 참고를 하시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